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도 녹아내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예요.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새 건강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는 식품인데, 이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검은콩에는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물질도 생겨서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질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러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의 세포의 손상도 예방시켜주고 우리 몸의 이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이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이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해요. 혈당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근데 또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당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 바로 이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요. 여기서 이 식이섬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럼 검은콩의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이 검은콩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등등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걸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 용해성 식이섬유라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서 이걸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죠. 이거 말고도 검은콩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아요.
검은 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황반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유해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죠. 특히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도 나중에는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검은 콩의 5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 검은 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한 성분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 신경 전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 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 이러한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또 도와주기도 하죠.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6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의 표면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것뿐 아니라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줘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검은 콩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7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 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해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우리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구성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도 하고 또 학습 능력과 기억력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이는 뇌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도 보호하게 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것은 뇌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뇌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8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탈모 예방에 탁월해요. 검은 콩에는 모발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하고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이 시스테일이라는 물질이 가득한데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이 흰머리,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검은 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드셔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리하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밥 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 콩 많이 넣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어요.
검은 콩을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섭취하게 되는데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 콩 두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검은 콩 안에 들어가 있는 피틴산 성분이 이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선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게 되죠. 신경이나 근육, 혈액응고 등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막아서 우유의 영양소가 그나마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쁘거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의 흡수가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겠죠.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도 활발하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소화불량은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주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검은 콩에는 또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수적인 아미노산인데 그렇다면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가 되면 어떨까요? 이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지용성 비타민의 A의 흡수를 저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어요.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이에요.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돼서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하게 돼서 우리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한 검은 콩에는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도 해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흰 쌀밥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은 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은 혈당 수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거예요. 검은 콩과 궁합이 잘 맞는 두 번째 음식은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또 루테인이 풍부해요. 이 당근은 항산화 효과, 눈 건강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이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도 마찬가지로 도와요.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이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예요.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이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적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검은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콩에는 얻을 수 없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오히려 보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건 우리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멜라닌 색소의 과다 침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지만 발생 원인과 양상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각의 특징에 맞는 관리 방법을 적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멜라닌 세포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잘못된 색소를 이렇게 피부에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 만들어진 색소를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원활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색소들의 침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색소 질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색소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색소 질환으로는 잡티, 기미, 주근깨, 흑자, 검버섯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멜라닌 색소의 과다 침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이지만 발생 원인과 양상이 조금씩 다르므로 각각의 특징에 맞는 관리 방법을 적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멜라닌 세포는 사실 멜라닌을 이렇게 합성해서 햇빛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찌 보면 우리 몸에 되게 좋은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 멜라닌 세포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잘못된 색소를 이렇게 피부에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만들어진 색소를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원활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색소들의 침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색소 질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검버섯입니다. 검버섯은 정식 명칭으로 지루각화증이라고 하고 피부의 이제 노화 현상 중 하나로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가 과다 증식해서 생기는 이제 양성 종양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햇빛에 주로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고요. 갈색 또는 이제 검정색의 반점이나 튀어나온 병변으로 나타납니다.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은 햇빛 노출인데요.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색소를 과다하게 생성을 하게 되고요. 또한 노화 현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세포의 재생 능력이 저하되고 또 각질 세포가 계속 이제 수명이 다하지 못하고 계속 자라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 또한 검버섯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검버섯의 특징으로는 얼굴이나 목, 손등, 팔다리 등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데요. 크기는 좁쌀만한 것서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지만 주로 이제 크기가 조금 작은 것들이 특징이고요. 용기형 검버섯이 되면 피부에 이제 약간 사마귀처럼 울퉁불퉁하고 딱딱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물지만 검버섯이 악성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악성 검버섯은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색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성 검버섯은 기존 검버섯과 달리 크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동반되는 등의 변화를 보입니다. 검버섯의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검버섯을 이제 긁어내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검버섯 자체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용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주로 냉동 치료나 아니면은 CO2 레이저 같은 것들로 검버섯을 긁어내고 태워서 없애는 이런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버섯의 예방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이겠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피부 보습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버섯은 또 점과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발생 원인과 특징이 다릅니다. 점은 멜라닌 세포가 뭉쳐서 생기는 반면에 검버섯은 피부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버섯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검버섯이 전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버섯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염되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편평사마귀에 혼동을 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모양이 두 개는 비슷할 뿐 검버섯 자체는 전염력이 없습니다. 검버섯이 모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검버섯은 양성이고요.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음은 기미인데요. 이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생성돼서 피부의 갈색 또는 회색으로 이렇게 반점 형태로 나타나는 색소성 질환을 말하는데요. 주로 얼굴, 특히 광대뼈나 이마, 윗입술, 코, 턱 등에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특징적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노출되면 더욱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미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벽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큰 원인은 일단 또 자외선 노출인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자외선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기미는 약간 유전성 요인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기미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기미는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또 이런 여성 호르몬 치료 같은 것들을 받으실 경우에는 기미를 유발하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미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공통된 특징은 또 이 기미 자체는 만성적인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피부에 화장품이나 비누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피부를 자극시키게 되면 또한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정말 중요한데요. 이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해서 기미를 또한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도 기미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미의 분류는 멜라닌 색소가 침착된 깊이에 따라서 표피형인지 진피형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인지를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주로 표피에 있을수록 조금 치료가 쉬운 편이고 조금 깊이 있을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미는 재발이 작고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이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기미 치료로는 외용제가 중요한데요.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이드, 아젤라익산, 비타민C 등이 함유된 크림이나 연고를 사용하시면 이제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고 또 침착됐던 색소를 옅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약으로서 트라넥삼산이나 글루타치온 같은 약물도 기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아하나 바하 같은 성분을 이용해서 박피, 즉 피부 표피를 조금 빨리 벗겨내는 것도 멜라닌 색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이 레이저 치료가 있겠는데요. 보통 기미가 있으면 당연히 레이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오히려 레이저 치료 받으셨다가 기미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가 일단 우선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는 굉장히 신중해서 잘 하시는 병원을 찾아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미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첫 번째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피부에 이런 자극적인 화장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의 사용을 피해 주시고 세안할 때도 너무 박박 문질러서 하시기보다는 부드럽게 미온수로 마사지 하시면서 세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광흑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광흑자는 영어로 솔라렌티고라고 하고요. 검버섯하고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들이 좀 비슷해 보여서 헷갈릴 수 있지만 검버섯과는 구분되는 점은 흑자는 표면이 굉장히 맨들맨들하다는 점입니다. 일광흑자는 햇빛, 즉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에 생기는 갈색 또는 검은색의 반점입니다. 주로 이제 얼굴, 목, 손목, 팔, 다리 등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에 이것도 검버섯처럼 나타나고요.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져서 노인성 흑자 또는 저승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광흑자의 특징으로는 밝은 갈색부터 진한 갈색 혹은 검은색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크기는 보통 2에서 20mm 정도의 크기로 동전보다 조금 작은 크기, 그리고 작게는 깨처럼 작은 것부터 크게는 렌즈콩만한 것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형태는 경계가 되게 명확하고 평평한 이런 반점 형태를 보이고요. 주변 피부보다 약간 짙은 색을 띱니다. 증상은 이것 또한 역시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자각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일광흑자가 생기는 원인은 이것 역시 자외선 노출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데요. 장기간의 자외선을 노출받으면 피부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이것을 과다하게 생성하고요. 이 색소가 피부에 과도하게 침착돼서 형성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화 때문에 피부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요. 이 쌓였던 멜라닌 세포를 또 제거하는 기능까지 떨어져서 일광흑자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광흑자 또한 유전적 요인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일광흑자가 모양이 검버섯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치료도 약간 검버섯처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광흑자는 사실 뿌리가 굉장히 진피 하부층 기저막까지 다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어서 CO2 레이저라고 해서 피부를 태워버리는 이런 것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기저에 있는 뿌리가 또 남아있다가 다시 색소를 올려 보내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처음에는 된 줄 알고 좋아하셨다가 다시 또 악화되고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요. 일광흑자는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술로 알려져 있고요. 리팟이라는 레이저로 치료를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비용이 있다 보니까 리팟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이제 다른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광흑자를 치료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제 CO2 레이저로 그냥 단순히 없애버리는 치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토닝 레이저를 가지고 한 10번, 20번 이상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치료들은 이렇게 효과가 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둘 치료는 좀 저는 비추하는 편이고요. 일광흑자 한 번에 없앨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댓글에 병원의 정보를 남겨놓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주근깨인데요. 주근깨는 우리 빨강머리 앤 생각하면 떠오르시는 그런 딱 특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흔히 이제 가지고 있고요.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주로 잘 나타냅니다. 이제 멜라닌 색소가 피부의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이제 침착되어 생기는 작고 옅은 갈색 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는 1에서 5mm 정도로 매우 작은 편이고요. 형태는 둥글거나 타원형으로 경계가 좀 뚜렷한 것이 특징입니다. 분포는 주로 얼굴, 특히 코와 뺨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 외에도 햇빛을 본다면 목이나 어깨, 팔, 손등 등 이런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어디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햇빛 노출량이 많아서 색깔이 좀 진해지고 숫자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요. 겨울에는 햇빛 노출량이 적어져서 색깔이 옅어지고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근깨가 생기는 원인은 가장 큰 요인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주근깨는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근깨가 있는 경우에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붉은 머리카락이나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근깨가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햇빛에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이제 색소를 형성하게 되는데 주근깨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정 부위,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에 있는 그런 특정 부위에 멜라닌 색소가 집중적으로 침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근깨 역시 건강에 이제 해로운 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미용적 이유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근깨는 굉장히 표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또한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치료하거나 또는 화학박피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미에 쓰였던 이런 약물 치료 하이드로퀴논이나 레티노이드, 비타민C 같은 연고들을 사용해서 색소를 좀 옅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잡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잡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죽은 깨, 기미, 검버섯, 일광흑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염증 후 색소 침착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잡티는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요. 이런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색소 질환을 통칭해서 말하는 이런 질환입니다. 네, 잡티가 생기는 원인은 앞서서 말했던 이제 기미나 죽은 깨, 또 이제 검버섯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잡티가 생기는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잡티는 자외선 노출, 그리고 유전적 요인, 호르몬 변화, 피부 자극, 그리고 노화까지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따라서 치료 또한 그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맞게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소 질환들 앞서서 쭉 나열해 드렸는데요. 이런 색소 질환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바로 햇빛이었죠. 네, 자외선 차단이 색소 침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모자와 양산 등을 활용해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그리고 미백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트라넥삼상 등 미백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하면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제일 추천하고 많이 권해드리는 약물 중에 하나가 멜라논 크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3가지 성분, 그러니까 레티노익 애시드, 피부 턴오버를 빠르게 해주는 성분,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중요한 또 미백 성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가지가 피부 자극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3가지 성분을 섞은 것을 바로 크리드만 포뮬라라고 합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물이며 저녁에 한 번씩 자기 전에 발라주시는데요. 레티노이드 성분이 햇빛을 보면 산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직전에 바르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기간은 한 번에 2-3개월 정도를 사용하기 추천드립니다. 이것 말고도 하이드로퀴논 성분만 이제 들어있는 도미나 크림이라고 하는 것도 유명한데요. 상기 이제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얼굴의 일부분만 적응량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발라보시고요. 자극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씩 양과 그 범위를 늘려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자극이 심한데도 계속 쓰시는 경우에는 만성 접촉성 피부염과 또 오히려 이런 색소 침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등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러면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또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부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간 해독에도 좋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러면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또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죠. 그리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을 통해서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우리 몸의 체력과
이 근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우리 몸의 근육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량의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충분한 단백질을 복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데 정말 유용한 음식이 바로 두부인데요. 또한 두부에는 아주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을 아주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의 단백질로 바꿔서 섭취를 하면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이런 두부와 부추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추의 풍부한 황화 아릴 성분이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돼서 심혈관 질환의 전반적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몸 안에서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추 속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서 혈관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까지 예방해주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해도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체내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인데요. 호모시스테인이 과량이 돼서 혈관에 많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혈관을 손상을 시키고 혈액의 응고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냐고요?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엽산 때문인데요.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이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의 양이 우리가 먹는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죠? 보통 나이가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기 섭취를 아무래도 줄일 수밖에 없고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고기를 드셔도 소화가 잘 안 돼서 잘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두부를 드시게 되면 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또 이는 관절염이나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이소플라본은 바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 때문에 노년기에 오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만 두부도 약간의 찬 성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추는 두부와 다르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은 다음에 물기를 다 빼주시고 잘 으깨주시면 됩니다. 이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넣어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시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자,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평소에도 많이 드실 텐데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 속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해주고 또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기 때문에 몸속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줍니다. 부추가 가진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암 효과예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인데요.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면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어서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이라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프리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몸에서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에 있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제거해주면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서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빠르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이 혹사가 되는 것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서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넣고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사과도 가운데 씨만 빼고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믹서기에 한꺼번에 넣고 여기에 물 1컵 넣어주시고 올리브 오일도 1스푼 넣어주시고요.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안 넣는 것보다 몇 배나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넣고 잘 갈아주시면 바로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자,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부추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 데도 효능이 뛰어나고요. 간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은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이 간세포를 보호해주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주고 간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많이 드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아주 풍부해서 간의 해독작용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이 돼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의 개선이나 면역력 강화, 또 피로 해소, 우리 몸의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해서 부추랑 같이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 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약간 길쭉하고 얇게 썰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한번 잘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잘 볶아주세요. 여기에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볶아진 다음에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아주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에 오리고기를 사용하셔도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적이 있을 만큼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죠. 이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이 성분들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한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아주 놀라운 식물입니다. 또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우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고요.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한데 함께 드시게 되면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체내에서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서 야맹증을 예방해 줄 수 있고 눈에 점막을 만들어서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도 예방이 되고 눈이 시린 증상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안구 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서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눈에 오는 통증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눈 질환 중에서 황반변성이라는 게 있죠. 이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 원인 1위에 해당할 만큼 매우 위험한 질병이죠. 그런데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이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는데요. 황반변성은 우리 안구가 급격하게 노화되면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E가 이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복용하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높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추를 잘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브로콜리는 송이를 좀 나눈 다음에 끓는 물에 넣어서 부추랑 살짝 데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를 찬물에 잘 헹궈주시고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그리고 참기름을 좀 섞어주시고 양념장을 잘 만든 다음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통깨를 위에다가 조금 더 뿌려주시면 맛있는 부추 브로콜리 무침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부추가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변이 묽어져서 설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 그 열 때문에 두통이나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약간의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부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 때문이에요. 이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면서 약한 신장이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에는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서 근육이 약해지고 또 심장에도 영향을 주어서 심장박동이 좀 불규칙해지거나 심하면 호흡곤란이 오기도 해요. 따라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몸 상태를 보시면서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주위에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바로 계피에 함유된 크로모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어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계피에 포함된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잘 적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 쌉쌀한 계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향긋한 수정과도 좋아하고 계피가루를 얹은 라떼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계피는 단순히 향긋한 맛을 주는 향신료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몰랐던 계피의 효능, 또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피의 효능은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계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인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피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계피의 효능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아주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특히 대장암이나 이 간암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프리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유해 분자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라디칼은 암 발생과 관련된 DNA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계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탁월한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아주 유익한 식품인데요. 계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계피에 포함된 성분들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계피에 함유된 특정 화합물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피는 체내에서 지방의 축적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피는 이런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계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세 번째 계피의 아주 놀라운 효능은 바로 당뇨병 예방입니다.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주위에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바로 계피에 함유된 크로모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어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계피에 포함된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인슐린이 더 잘 적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계피를 좋아하는 인도에서 계피 섭취와 대사증후군에 관련한 실험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인도 델리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116명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에 약 16주간 한 그룹은 계피 추출물을 섭취하고 다른 한 그룹은 계피 가루가 들어있다고 속인 가짜 약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16주 뒤에 확인을 해봤더니 계피 추출물을 먹은 그룹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악영향을 주는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물론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 당뇨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이요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계피의 항염 작용입니다. 계피가 항염 작용까지 있다니 참 신기하시죠? 계피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어서 관절염, 여러 가지 근육통,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 됩니다. 특히 체내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만성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피를 섭취하면 몸속의 염증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바람과 습기로 인해서 염증이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계피를 섭취하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 섭취가 일상적인 건강 유지, 특히 쌀쌀한 겨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들과 계피와 함께 먹으면 계피의 효능이 2배가 된다는데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계피를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들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요거트는 기본적으로 발효식품으로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계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피의 항염작용과 혈당 안정 효과가 더해져서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죠. 요거트에 계피를 넣으면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고 특히 요거트에 계피를 더하면 체내에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계피의 매콤달콤한 향이 요거트와 잘 어울려서 아주 맛있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트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계피를 뿌려서 드셔보세요.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으로 요거트를 사용한 뒤에 그 위에 계피가루를 톡톡 뿌려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계피와 요거트의 활용법이랍니다. 계피와 찰떡궁합인 식품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계피와 사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아시나요? 사과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인데요. 계피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 계피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두 가지 재료의 장점이 더해져서 더욱 효과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니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맛 또한 더욱 좋아지는데요. 계피는 사과의 달콤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서양에서는 디저트로 사과파이에 계피가루를 얹어서 향긋하게 즐기는 게 유명하죠. 같이 섭취할 때는 사과에 계피를 뿌린 다음 간단히 먹거나 사과를 얇게 썰어서 계피를 뿌려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계피와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커피입니다. 계피와 커피는 정말 좋은 궁합을 자랑한다는 거 아실까요? 커피는 카페인 덕분에 활력을 주는 음료죠. 커피의 쓴맛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피를 커피에 넣으면 그 쓴맛이 부드럽게 변화하면서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계피가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동안 입안에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계피는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커피와 함께 마시면 건강 효과도 한층 더 올라가는데요. 커피 자체에도 많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피 역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마시면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피와 커피를 함께 마실 때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혈당 조절에 있습니다. 커피는 그 자체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계피가 이 과정을 완화시켜주면서 커피를 마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이 두 음료의 조합은 매우 추천드린답니다. 그렇다면 계피와 커피는 어떻게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즐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가루를 커피에 넣는 것이겠죠. 커피가 다 내려진 후에 4분의 1 티스푼의 계피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시면 계피의 향이 커피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아주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커피의 맛이 너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넣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한 계피 스틱을 사용해서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커피를 내린 후에 계피 스틱을 커피에 넣고 몇 분간 우려내면 계피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어서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한 커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계피 스틱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도 멋진 효과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더욱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즐기고 싶다면 계피와 커피를 꼭 한번 같이 우려보세요. 계피와 찰떡궁합 꿀조합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건 바로 귤이나 자몽, 또 레몬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인데요. 계피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 예를 들어서 오렌지나 레몬을 좋아하시는데요. 이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참 일품이죠. 하지만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을 함께 먹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몰은 계피가 가진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 시나몰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의 산성 성분과 결합을 하면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이나 위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이 소화 효소의 분비를 방해하고 서로 반응하면서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시트러스 과일의 산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어서 계피와 오렌지, 레몬, 귤과 같은 과일들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피와 과일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아까 알려드렸던 사과도 매우 좋고 아니면 배도 계피와 잘 어울리는데요. 이러한 과일은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피와 과일을 함께 드시고 싶다면 꼭 유의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계피가 이렇게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계피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과다 섭취 시에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계피는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을까요? 특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과다 섭취 시에 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쿠마린은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피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계피가 카시아 계피인지 세이론 계피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계피는 주로 카시아 계피인데요. 카시아 계피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됩니다. 이 계피는 맛이 더 강하고 매운맛이 나면서 향도 조금 더 진하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계피는 대부분 이 카시아 계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이론 계피는 주로 스리랑카,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자주 자생하는데요. 이 세이론 계피는 쿠마린의 함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세이론 계피는 일반 계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해도 건강에 부담이 적은 편이고요. 세이론 계피는 향도 더 섬세하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는데요. 그래서 세이론 계피는 더 희귀하고 가격이 비싸고 고급 계피로 취급이 되며 주로 건강식품이나 고급 요리에 사용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계피는 카시아 계피인데요. 그래서 섭취할 때는 보통 하루에 1g에서 2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 양으로 권장이 되고 있고요. 과다 섭취로 계피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피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